열정과 도전으로 성공한 조선의 고집쟁이들. 시대를 앞선 소설가 이옥. 1760년에서 1813년. 글은 현실에서 썰모가 있어야 한다. 이옥은 정조시대의 인물입니다. 시를 잘 지었고 소품문을 즐겨 썼어요. 소품문이란 보고 느낀 것을 자유로운 필치로 간단하게 적은 글을 말해요. 이옥은 사물이 지닌 특징을 잘 잡아서 짧은 글 안에 자신의 감정으로 잘 녹여냈으며 기이하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이야기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새로운 내용과 문체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희극 동상기도 이옥의 작품입니다. 누가 그 책을 지었을까? 우리도 대리시험꾼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스승님이 나가시자 병서가 푸념하듯 내뱉었습니다. 농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스승님이 들으시면 불벼락을 내리실 거야. 우태와 병서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날 공부해봐야 급제 확인은 걸렀어. 수년간 과거를 대신 봐줬다는 전문대리 시험꾼 유광옥이라는 자를 어찌 따라잡을 수 있겠어. 병서는 글 지을 기분이 안 나는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광옥은 소설 속 인물일 뿐이야. 진짜가 아니란 말이지. 뭘 모르는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현실에도 전문 대리시험꾼이 있단 말이야. 나 참,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주상전하께서 유광옥전 같은 소설을 금하신 거야. 유광옥전은 돈으로 벼슬을 사고 파는 양반들을 통쾌하게 빗대어 쓴 소설이지요. 우태는 유광옥전이 좋았습니다. 자신도 그런 글을 쓰고 싶었지만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실망하실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태가 과거의 급제에 가문을 일으키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주상전하도 눈 감고 아웅하는 시기지. 유광옥전을 금한다고 대리시험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나저나 유광옥전을 쓴 자는 오금이 저릴걸? 그 자를 찾으려고 관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 병서는 글 공부를 그만하려는 듯 책상을 깨끗이 치워버렸습니다. 유광옥전은 양반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와 같아. 그러니 틀림없이 글을 아는 상민이 있었을 거야. 내 생각은 달라. 유광옥전에는 과거장의 풍경이 훤히 드러나 있잖아. 과거 시험은 양반들만 볼 수 있어. 그러니 양반이 썼다고 봐. 우태는 아무래도 양반이 그 책을 지은 것 같았습니다. 금서가 된 시투 말이야. 유광옥전을 쓴 자가 그 책도 썼다는 소문이 돌더군. 양반이 시장통에서 도둑질할 리가 없을 테니 그 책을 지은 자도 틀림없이 상민일 거야. 병서가 말했습니다. 시투라면 우태도 재미있게 읽은 책이지요. 시투는 시정잡배의 이야기잖아. 장사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시장통에서 쓰이는 말들을 그리 속속들이 알 수 있겠어. 나는 두 책의 작가가 다르다고 봐. 그때였습니다. 스승님이 눈에 힘을 주고 서 있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아니하고 무슨 잡담을 그리 하는 게냐. 그런 거를 읽었다면 경서로 눈을 씻어라. 글이란 돌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잡다한 이야기를 어찌 그리라 할 수 있겠느냐. 스승님의 스리빨 같은 질책에 우태는 터뻗던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태는 그 책들의 작가가 다르다고 확신했어요. 양반이라면 시장통에서 떠도는 도둑 이야기를 알더라도 시장통에서 쓰는 말까지는 모를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과거장에 발도 못 붙여본 장사치들이 과거장의 풍습을 알 리가 없지요. 하지만 이 책들의 작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태는 작가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은 매 순간이다.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합니다.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지만 아버지는 열린 문 사이로 화단에 핀 노란 국화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아 왔답니다. 아버지는 글을 쓰지 않을 때에는 무언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우태는 별 위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다음에 늘 글을 짓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글을 지을 때 옆에 아무도 있지 못하게 했어요. 먹을 간 우태는 막 방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우태야. 갑자기 아버지가 우태를 불렀습니다. 과거 시험 준비는 잘 되어 가느냐? 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는 왜 과거 시험을 보려는 거냐? 우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뜻을 세우고 어버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런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마당의 뜰을 바라보았습니다. 우태는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대답을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스승님도 늘 하시는 말이니까요. 내 생각은 하나도 없구나. 누구를 탓하겠느냐.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을. 아버지가 한탄하자 우태는 왠지 불효를 저지른 것만 같았지요. 글은 뜻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은 현실에 쓸모가 있어야 한다. 우태는 얼마 전에 읽었던 소설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불호령을 내리실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그 소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유광억정과 시투를 읽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우태가 미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지요. 그 책들은 내용이 가볍다 하여 검서가 되었습니다. 우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뜰을 바라볼 때와 표정이 다르지 않았어요. 우태는 안심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은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배우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글도 뜻을 펼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태야, 누군가 저 국화꽃을 보고 모란꽃처럼 빨갛지 않아서 예쁘지 않다고 한다면 너는 뭐라고 말할 것이냐? 국화는 국화만의 향기와 색깔이 있고 모란은 모란만의 향기가 있지요. 꽃이 모두 같다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글도 마찬가지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을 골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쓰면 된다. 내가 그 글을 읽어서 세상을 배웠다면 그 책을 쓴 사람은 자신의 뜻을 펼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버지는 힘이 드시는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몸이 세하니 조금만 말씀을 해도 힘에 부치나 봅니다. 우태는 코끝이 매워졌습니다. 우태야, 너는 이 아비가 어떤 것이든 세심하게 본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왜 그러는지 아느냐? 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꽃은 어느 날 갑자기 활짝 피는 게 아니다. 날마다 조금씩 피다가 조금씩 지는 거다. 피고 지는 것은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게야. 모든 변화는 매 순간에 이루어진단다. 그러니 꼼꼼히 보지 않으면 그 순간을 놓치게 된다. 아버지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구나. 아버지의 벗. 우태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종이와 먹물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붓과 벼루는 주인을 잃고 힘없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태와 이야기를 나눈 그날 이후부터 기력을 잃고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태는 방 안 곳곳에서 아버지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책들이 서가 한쪽에 가지런히 꽂혀 있고 다른 쪽에는 아버지가 쓴 글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태는 아버지가 쓰신 글들을 문집으로 엮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우태의 눈길이 서가 아래에서 멈추었습니다. 손때 묻은 책들 가운데에서 깨끗해 보이는 책들이 있었지요. 몇십 번씩 책을 읽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시던 아버지였는데 손때 묻지 않은 책이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1790년 땡땡월 땡땡일 성균관에 들어와 채구소와 김여라는 벗을 만나 벗을 사귀었다. 채구소는 용모가 빼어난 데다 글재주가 뛰어났고 김여는 옛 문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썼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와 글을 쓰면서 평을 하다가 날이 새곤 했다. 벗들과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왠지 허전했다. 깨꼬리가 벗을 구하듯 우리는 그렇게 절친한 벗이 되었다. 우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은 책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기였습니다. 몰래 엿보는 것만 같아 손이 떨렸지만 궁금증이 더 컸어요. 아버지의 일기를 읽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태의 기억 속에 아버지를 찾아온 손님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밖으로 나간 적은 1년에 한두 번 바람을 잠시 쉴 때뿐이었습니다. 우태는 아버지의 글들이 빛을 볼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채구서 어른이라면 아버지 글을 책으로 만들어줄 것 같았지요. 우태가 아버지 글 몇 편을 가지고 한양에 도착한 것은 한 달 뒤였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간 집은 몇 대에 걸쳐 높은 벼슬을 한 집안이었어요. 대문을 두드리자 청지기가 나왔습니다.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아버님 호가 화석자라네. 한참 만에 청지기가 돌아오자 우태는 얼른 안으로 들어설 채비를 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채구서 어른이 어떤 분일지 궁금했지만 아버지의 글이 세상 빛을 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었지요. 돌아가시랍니다. 우태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사람을 모른다 하오. 여보게 다시 한번 전해주게.
채구서 어른이 성균관 시절에 함께했던 이옥이라는 분이 내 부친이라고 말이네. 참 딱하시오. 어르신이 모르신다고 하지 않소.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이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원. 아버지 일기에는 분명히 절친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채구서 어른은 나를 피하는 걸까? 우태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김여 어른도 모른다고 하시며 어떡하나? 우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김여 어른을 만나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글을 세상에 선보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김여 어른의 집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우태는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화석자의 자제란 말이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김여 어른은 젖은 눈으로 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얼굴에서 화석자 얼굴이 보이네. 꼭 자네만 할 때 만났지. 그 친구는 어찌 지내는가? 한 달 전에 탈성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김여 어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태는 아버지가 쓴 글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기... 글을 받아본 김여 어른은 목이 메었어요. 이 글은 성균관 시절에 나와 중흥사에 산행 같던 이야기를 쓴 것이구먼. 글을 읽으니 그때 마셨던 차향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듯하네. 자식된 도리로 부친의 문집을 내고 싶습니다만 김여 어른의 얼굴에 반가움과 함께 근심이 어렸습니다. 자네도 이 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문집을 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네. 화석자는 여행기를 요약 보고서로 썼네. 예로부터 내려오는 글쓰기 형식과 내용을 가감히 벗어던진 것이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형식으로 글을 쓰신 신선한 충격을 주었네만 그것이 문제였다네. 아버님의 글쓰기 방식이 문제였다니요? 우태의 물음에 김여 어른은 당황한 듯 말을 돌렸습니다. 화석자와 소식이 끊긴 지도 꽤 오래됐구려. 그때 그 일이 우리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네. 소신을 지키는 화석자는 군인으로 유배 아닌 유배를 당하게 되고 2년 뒤에는 내가 불영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신유년에 천주학 사건으로 유배되어 10년을 살았으니 말이지. 이보게 화석자의 글은 내가 당연히 펴내야 도리겠네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해 봄세. 김여 어른의 집을 나선 우태는 아득했습니다. 반겨주리라고 믿었던 채구서 어른은 자신을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고 김여 어른은 문집 엮는 일을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었네. 김여 어른의 말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우태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일기에 그때 그 일이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버지의 일기 1791년 땡땡월 땡땡일 전하께서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에 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 일찍이 이렇게 불경스럽고 괴이한 답안지는 처음 본다.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다. 이 답안지는 점잖지 못한 사람들이나 쓰는 소설책 아니냐. 그대는 문체를 바로잡을 때까지 시험을 볼 수 없다. 또한 반성문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을 반려체로 50수 지어서 올려라.
며칠 전에 치른 승보시, 조선시대에 해마다 âm 력 10월에 성균관 대사성이 선비들을 모아 12일 동안 보던 과거시험을 승보시랍니다. 승보시의 답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불경스럽고 괴이한 문체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시 50수를 짓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날마다 똑같은 형식으로 지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 1795년 땡땡월 땡땡일. 글은 누가 읽어도 이해가 되도록 쉽게 써야 한다. 어려운 말을 쓴다고 더 멋이 나는 것은 아니다. 글은 말하듯이 써야 한다. 어린아이가 공자말을 흉내낸다면 얼마나 웃기겠는가. 시장의 장사치들이 양반들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하겠는가. 상황에 따라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에 맞는 말투가 있는 법이고 주고받는 말을 써야 더 실감날 때도 있다. 그런데 틀에 박힌 똑같은 글을 써라니 이런 글쓰기는 나를 힘들게 한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과 느낀 점들을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우태는 일기를 읽으면서 글은 솔직하게 써야 한다고 깨달았지요. 1795년 땡땡월 땡땡일.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반려채 50수로 제값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벗들이 전학께 불려갔다. 벗들이 동상길을 잇고 있는 것을 성균관에 들른 전하께서 본 것이다. 전하께서는 내 글이 시장에 떠도는 말뿐이기에 되새겨 봐야 할 뜻도 없고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만 담고 있어서 선비의 정신을 흐트려 놓는다고 여기셨다. 그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며 크게 노여워하셨다. 도대체 사람 사는 이야기를 썼을 뿐인데 어찌 그것이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란 말인가. 1795년 땡땡월 땡땡일. 끝내 벗들을 만나지 못한 채 성균관을 나와야 했다. 벗들은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된 듯했다. 전하께서는 이 일로 명나라와 청나라의 책을 금지하셨다. 명과 청의 책은 불온하여 선비들이 읽게 못 된다는 것이다. 전하는 경서만 읽으라고 하신다. 경서는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써놓은 책이다. 경서의 기본은 충이 아닌가. 이것은 모든 생각의 중심에 충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전하께서는 경서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전하께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벌 대신 입대하라는 명을 내리셨다. 우태는 얼른 책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얼른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본다면 큰일이었습니다. 우태는 급히 붓을 들어 먹물을 묻혔습니다. 붓을 든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우태는 눈을 딱 감고 붓을 움직였습니다. 방금 읽은 일기에 짙은 먹물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1796년 땡땡월 땡땡일. 충군, 조선시대의 죄를 범한 자를 그 벌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제도. 충군을 마치고 임시 과거에 응시했다.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비로소 조상님 뵐 날이 선 것이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맨 끝으로 강등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고치지 않는 내 문체 때문에 전하께서 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다.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양반으로서 군인이 되는 수모도 겪었다. 친구들이 나를 피하는 것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의 틀까지 고치라고 하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다. 문체는 나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걸 버리라는 것은 곧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는 나를 버리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태는 어렸을 때 서당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바르지 않는 문체로 쓴 글 때문에 전하께서 크게 노여워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문체를 옛글처럼 깨끗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정책이 문체 반정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그 문체 반정을 낳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붓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아버지를 찾을 사람은 없었지요. 1800년 땡땡월 땡땡일 사내가 태어나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효도라고 배웠다. 지금이라도 가거를 봐서 가난하고 변변치 못한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평생 남의 말로 글을 짓고 남의 생각을 흉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몇 년간 내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맞섰다. 글 공부를 위해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런 결심을 했다. 우태에게만큼은 소신을 지키는 아버지로 남으리라. 과거를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니 편하다. 왜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 뜻을 세울 수 있다고 믿었을까? 어리석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오직 참된 것을 써야 한다. 마음에도 없는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부터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먼 훗날 100년 아니 1000년 뒤에 내 글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만족하리라. 우태는 가문을 세우는 일과 소신을 지키는 일 사이에서 고민한 아버지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일기에는 다른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다가 문득 생각난 것들을 적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일기에 적힌 글들은 우태가 읽어오던 경서와 달랐습니다. 길이도 짧은 데다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802년 땡땡월 땡땡일 가슴이 답답해 사람 구경하러 시장에 갔다. 시장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막작지껄하다. 사람들이 모여 투존으로 닭싸움을 하고 있다. 모두들 닭싸움 구경이 한창인데 한 사내가 슬쩍 어물존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사내는 옷섭이 불룩해져서 눈을 굴리며 재빨리 달아났다. 마침 그때 포교가 그 앞을 지나갔다. 나는 문득 그 도둑이 어찌 될까 상상하기 시작했다. 우태는 손을 덜덜 떨다가 눈을 비비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투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일기를 넘기려는데 손이 떨려 잘 넘어가지 않았지요. 겨우 몇 장을 넘기던 우태가 일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유광억전. 유광억전이 아버지의 일기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그런 상황에 맞는 말을 찾아 써야 한다고 했던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자신에게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우태가 쓰고 싶어 했던 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설을 쓰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쓰고 싶은 글을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1813년 땡땡월 땡땡일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똑같지 않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진다.
변하는 순간을 잡는 것이 글쓴이가 가져야 할 태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다. 아버지의 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뜰에 핀 꽃을 보고 아주 작은 벌레조차 유심히 살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태는 그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아버지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늘 깨어 있기 위한 아버지만의 방법이라는 것을요. 우태는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여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우태의 집에 손님이 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우태는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네가 다녀간 뒤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 김여 어른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문체를 본래대로 되돌리라고 명하신 뒤로 글들을 점검하고 계시네. 그러니 자네 아버지의 문집을 낸다는 것은 기름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 그럼 아버지의 글은 세상에 빛을 볼 수 없겠군요.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네. 비겁하긴 하지만 내 문집 속에 화석자의 글을 몇 편 실었으면 하는데 어떤가? 우태는 아버지의 글이 물건에 끼워받는 덤처럼 되는 것 같아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지금은 아버지의 글을 알아주지 않지만 100년 아니라 1000년 뒤에는 아버지의 글을 알아주는 이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아버지의 글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태 자신이 아버지의 글을 보고 세상을 배웠듯 또 누군가가 세상을 배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꿈꾸던 대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현실에 필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태는 그때를 위해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글을 골랐습니다.